내 아들 등골 빼먹는 기생충 같은 년이 감히 친정에 피 같은 돈을 퍼다 날라. 거실 한가운데서 시어머니의 억센 손이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어요. 친정엄마 생신에 고작 20만 원짜리 상품권을 보냈다는 이유였죠. 바닥에 쓰러져 무자비한 발길질을 당하는 와중에도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은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며 끝내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6년을 버텨온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어요. 저는 그날 밤 제 돈 800만 원을 들여 준비하던 시어머니의 칠순잔치를 조용히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 텅 빈 연회장 앞에서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온 세상이 아직 짙은 어둠에 잠겨 있는 시간에 저는 무거운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남들은 한창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지만 저에게 이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치열한 전쟁의 시작이었죠. 벌써 결혼한 지 6년, 저는 5살배기 아들 도윤이의 어린이집 가방에 물통과 손수건, 갈아입을 옷가지를 차곡차곡 챙겨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나가 남편이 출근길에 입을 셔츠를 다림질하고 따뜻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손에는 어느새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고 허리는 좀처럼 펴질 줄을 몰랐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아 국그릇을 손가락으로 휘휘 저으며 입을 열었어요. 또 계단 청소나가? 그거 몇 푼 번다고 매일같이 그 고생을 사서 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도윤이 양말을 신기던 손을 잠시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몇 푼이라도 보태야 살림이 돌아가지. 당신 회사 월급만으론 어머니 용돈에 양가 경조사 챙기는 것도 빠듯하잖아. 이번 달만 해도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남편은 더 말을 섞기 싫다는 듯 숟가락을 소리나게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어린이집 차에 태워보낸 뒤 곧장 우리 아파트 단지로 향했어요. 15층짜리 건물 3동의 계단을 빗자루로 쓸고 무릎을 꿇은 채 걸레로 닦다 보면 등줄기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무릎은 시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저는 오직 우리 세 식구의 안정된 앞날만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걸레질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땀 흘려 번 돈으로 살림을 보태도 시어머니 눈에 저는 그저 아들 등골이나 빼먹는 식충이일 뿐이었어요. 틈만 나면 동네 사람들이며 친척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는 게 시어머니에게는 하루의 낙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슈퍼 앞에서 시어머니가 이웃 아주머니들을 붙잡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어요. 우리 며느리는 충일 집에서 놀면서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이나 축내는 사람이야. 친정이 변변치 못하니 뭘 배웠겠어? 아주 속이 터진다니까. 저는 장바구니를 든 채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 고개를 푹 떨궜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제 얼굴에 따갑게 꽂혔지만 저는 입술만 잘근잘근 깨물 뿐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에도 시어머니는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 저를 흉보더라고요. 글쎄, 우리 며느리가 그 모양이라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자네가 보기에도 한심하지? 며칠 뒤 시어머니는 코앞으로 다가온 자신의 칠순잔치를 두고 저를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손톱을 다듬던 시어머니가 저를 손짓으로 불러세웠어요. 내 칠순인데 친척들 앞에서 체면이 서야지. 제일 좋은 호텔 뷔페로 잡고 손님들 모셔올 관광버스도 큰 걸로 한 대 대절하고 한복도 제일 비싼 걸로 한 벌 맞추거라. 알겠어? 저는 두 손을 앞에 가지런히 모은 채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호텔에 버스에 한복까지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조금만 줄여서 가까운 식당으로 하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가 손톱깎이를 탁자에 거칠게 내던지며 저를 매섭게 쏘아봤어요. 뭐? 내 칠순을 동네 밥집에서 때우자고?
이래서 사람은 친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참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결국 저는 지난 1년간 안 먹고 안 입으며 계단을 쓸어 모은 돈 800만 원을 고스란히 칠순잔치 예약금과 준비 비용으로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제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도 시어머니는 잔치 준비 내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은 답례품을 늘어놓은 저를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답례품이 이게 뭐니? 친척들이 비웃겠다.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이 안 가면 되는 게 없어. 심지어 낡은 빌라에서 홀로 지내시는 제 친정엄마의 안부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그 친정 식구들하고는 이참에 연락도 끊거라. 괜히 우리 집안에 빌붙으려고만 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의 환갑생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칠순 준비와 끝없이 이어지는 시댁의 호출에 시달리느라 친정에 다녀올 짬조차 낼 수 없었어요. 전화기를 든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엄마, 생신인데 가지도 못해서 어떡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우리 딸. 네 몸이나 잘 챙겨. 엄마는 혼자서도 잘 지내니까 걱정 말고. 홀로 미역국을 끓여 드실 엄마를 떠올리니 가슴이 미어지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모아둔 비상금에서 20만 원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꿨어요. 죄송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편지를 함께 넣어 등기 우편으로 붙였습니다. 그렇게라도 엄마에게 마음을 전하고 나니 천금 같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가 아무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잠깐 베란다에 빨래를 널러 나간 사이 시어머니는 제 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을 함부로 뒤지기 시작했어요. 빨래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상품권을 산 영수증과 등기 발송 영수증을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거든요. 이게 다 뭐니? 백화점 상품권에 등기 우편이라니. 너 이 돈 다 어디다 빼돌린 거야? 저는 심장이 발밑으로 철렁 내려앉아 손끝이 사정없이 떨려왔습니다. 어머니, 그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영수증을 제 코앞에 바짝 들이밀며 한 걸음씩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등기로 보낸 데가 친정이지? 바른 대로 말해. 내 칠순돈은 한 푼이라도 줄이자고 떼쓰던 년이 친정엔 피 같은 돈을 퍼다 날라? 거실 한복판에 서 있던 제 앞에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일그러졌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두 눈을 사납게 부릅뜨고 맹수처럼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제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는 순간 저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거실 바닥으로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시어머니의 무자비한 발길질이 제 옆구리로 사정없이 날아들었죠. 이 기생충 같은 년. 내 아들 등골 빼먹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친정에 피 같은 돈을 퍼다 날라? 어디서 도둑년처럼 살림돈을 빼돌려? 저는 바닥에 웅크린 채 두 팔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친정엄마 환갑이라서 그냥 작은 마음만 보낸 거예요. 제발 그만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는 둥 나는 둥 머리채를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며 제 뺨을 후려쳤어요.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지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차금 마음? 그 돈이 어디서 났는데?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을 친정에 갖다 바치는 게 작은 마음이야? 그때 방에서 놀고 있던 도윤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맨발로 달려나왔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 때리지 마. 엄마 아파한단 말이야. 5살 아들이 제 몸을 감싸 안고 울부짖었지만 시어머니는 아이마저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아비규환 같은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의 손길은 도무지 멈출 줄을 몰랐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피가 번진 입술로 남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어머님이 도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까지 하셔. 제발.
하지만 남편은 가방을 소파에 툭 던져놓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며 무심하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화나서 그러시는 거잖아. 그냥 네가 좀 참아. 어른이 노하셨으면 며느리가 숙이고 들어가야지.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저는 믿기지 않아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당신 엄마가 당신 아내를 이렇게 때리는데? 시끄러워.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고 둘이 알아서 풀어.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시선을 텔레비전 화면으로 돌려버렸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악에 받친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과 소파에서 등을 돌린 남편의 뒷모습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6년 동안 오직 이 가족을 위해 묵묵히 참고 견뎌왔던 제 아내 마지막 인내심이 팽팽하던 줄이 끊어지듯 뚝 하고 잘려나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제 두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뒤 시어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엉망이 된 몸을 간신히 일으켜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퉁퉁 부어오른 뺨과 찢어진 입술, 산발이 된 머리를 한 낯선 여자가 저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오르는 울음을 꾹 삼키고 거울 속의 저에게 나직이 속삭였어요. 이제 끝이야. 더는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노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두고 봐. 그날 밤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란히 코를 골며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환한 모니터 불빛 앞에 앉으니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더라고요. 저는 코앞으로 다가온 시어머니의 칠순잔치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첫 번째 단추를 끼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먼저 호텔 연회장 예약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약한 칠순잔치를 전부 취소하려고 하는데요. 날짜고 식사고 버스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요. 고객님, 행사가 코앞이라 지금 취소하시면 위약금이 상당히 나오는데 그래도 진행하시겠어요? 상관없어요. 돈을 한 푼도 못 돌려받아도 좋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전부 취소해 주세요. 잠시 후 예약이 전면 취소되었다는 확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화면에 뜬 그 메일을 바라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서늘한 것이 천천히 차오르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책상 서랍과 안방 장롱 깊숙한 곳까지 우리 집 살림이 그동안 어떻게 굴러왔는지를 증명할 서류들을 하나하나 찾아 손에 쥐었어요. 훗날 제가 이 집을 나설 때 저를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종이들이었죠. 날이 밝자 저는 여느 때처럼 청소 도구를 챙겨 아파트 계단으로 나섰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1층 입구에 들어서니 마침 평소 저를 살뜰히 챙겨주시던 부녀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부녀 회장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한 걸음에 다가왔어요. 아니, 유진 엄마, 얼굴이 그게 뭐야? 뺨이 이렇게 부었는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 소매를 걷어 시퍼렇게 멍든 팔을 보여드렸어요. 어젯밤에 시어머니한테 맞았어요. 남편은 빤히 보고도 못 본 척 텔레비전만 보더라고요. 세상에, 사람이 어쩜 이럴 수가 있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사진부터 찍어둘게. 이런 건 증거로 꼭 남겨놔야 나중에 네가 안 당해. 부녀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제 멍든 팔과 부어오른 뺨을 휴대폰에 차곡차곡 담아주셨습니다. 든든한 사람이 제 편에 서 있다는 사실에 저는 그제야 막혔던 숨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어요. 계단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동네 병원에 들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상처를 찬찬히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다치셨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신데요? 그냥 좀 넘어졌어요. 그보다 다친 데를 적은 진단서 한 장만 떼주시겠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이 건네준 상해 진단서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저 종이 한 장에 불과했지만 저는 이것이 훗날 저 오만한 시어머니와 비겁한 남편을 무너뜨릴 가장 단단한 무기가 되어줄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그 종이를 가방 깊숙이 챙겨놓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은 다음날 오전, 저는 거실 한 구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호텔에 위약금을 떼이고 남은 칠순잔치 비용 800만 원이 통장에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주거래 은행 앱을 열어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어요. 다행히 환불받은 돈은 제 계좌에 무사히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아래로 천천히 내리던 제 눈이 한 줄에 딱 멈춰섰어요. 우리 부부가 전셋집을 마련하려고 6년 동안 한 푼 두 푼 같이 부어온 적금 통장, 그 잔액이 영원으로 찍혀 있었어요.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어 손가락으로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문질러 봤습니다. 이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분명히 수천만 원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영원이라니, 말도 안 돼. 내역을 눌러보니 그 통장은 한 달 전 남편 혼자만의 서명으로 깨끗하게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무릎이 닳도록 계단을 오르내리며 모은 그 돈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손에 들린 휴대폰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입고 있던 옷차림 그대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숨을 헐떡이며 창구 앞에 앉은 저를 보고 직원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고객님, 이 적금은 한 달 전에 남편분이 직접 오셔서 해지하셨어요. 깬 돈은 그날 바로 다른 통장으로 전부 옮겨졌고요. 다른 통장이요? 그게 어디로 갔는데요? 그건 제가 같이 부은 돈이에요. 제 동의도 없이 어떻게 멋대로 깰 수가 있어요? 그게 시어머니 개인 통장으로 한 푼도 안 남기고 전부 이체됐습니다. 저희도 절차대로 처리한 거라서요. 직원의 그 한마디에 저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며 의자 등받이에 털썩 기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통장으로요? 그 사람이 그 돈을 시어머니한테 전부 갖다 바쳤다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책상 서랍을 위에서 아래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 안쪽 깊은 곳에서 그동안 쌓여있던 금융 우편물들이 한 움큼 쏟아져 나왔습니다.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펼쳐본 저는 도저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피 같은 돈을 다단계 사기 같은 곳에 쏟아붓고 백화점에서 비싼 가방들을 줄줄이 사들이는데 전부 탕진해버린 거였거든요. 이게 다 가방 영수증이야? 내 적금을 깨서 이딴 걸 사모았다고? 제가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며 번 돈이 시어머니의 헛된 욕심과 사기꾼들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갔다니요.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끔찍한 배신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바닥에 앉아 천장만 올려다봤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멱살이라도 잡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그 충동을 꾹 눌러 참았습니다. 안 돼. 여기서 흥분해서 들이받으면 빈손으로 쫓겨나는 건 나뿐이야. 참자. 지금은 참아야 돼. 저는 마음을 가까스로 다잡고 돈이 오간 내역과 카드를 쓴 기록을 한 장도 빠짐없이 복사해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나중에 이 모든 일을 똑똑히 증명할 수 있게 날짜와 금액이 적힌 종이들을 차곡차곡 정리했죠. 그렇게 증거를 모으던 중 저는 더 충격적인 종이 한 장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빚이란 빚은 죄다 끌어다가 시어머니가 다단계로 진 빚을 막는데 쏟아부은 거였어요. 여기저기서 돈을 갚으라고 보낸 독촉장들이 서랍 안에 차곡차곡 숨겨져 있더라고요. 적금도 모자라서 빚까지. 이 사람들이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우리 도윤이 앞날은 생각도 안 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속이고 등쳐먹은 두 사람의 추악한 민낯을 저는 그제야 똑똑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도장 찍고 헤어지는 걸로 끝낼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저들이 가진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고 마음속에서 차가운 결심을 단단히 굳혔습니다. 그날 저녁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퇴근해 식탁 앞에 앉더니 대뜸 투정을 부렸어요. 반찬이 이게 다야?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길래 밥상이 매번 이 모양이냐? 저는 끓어오르는 속을 누르며 조용히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 없으면 다른 거 차려줄까? 됐어. 먹던 거나 먹지.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시어머니는 칠순 테이블 한복을 펼쳐 늘고 흐뭇하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한복색이 참 곱지. 친척들이 보면 다들 부러워서 입을 못 다물 거다. 역시 비싼 게 때깔이 다르다니까. 네, 어머니. 정말 고우시네요. 많이들 부러워하시겠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아무 일 없다는 듯 밥그릇에 밥을 퍼 담았습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순한 며느리였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서슬퍼런 칼날이 조용히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식구들이 코를 골며 잠든 뒤 저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막막하고 거대한 싸움을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음날 날이 밝는 대로 부녀 회장님을 찾아가 독하기로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부녀 회장님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다음날 오후, 저는 그동안 모은 증거 서류들을 품에 꼭 끌어안고 한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상해 진단서와 텅 빈 통장 내역서, 그리고 남편의 빚 독촉장까지 제 억울함을 증명해줄 종이들이었죠. 독하기로 소문난 변호사라는 말을 들어서인지 문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숨을 한 번 고르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녀 회장님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편하게 앉으셔서 천천히 이야기부터 들려주시겠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그동안 겪은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짓밟힌 일부터 남편이 적금을 깨서 시어머니에게 전부 갖다 바친 일까지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설움이 북받쳐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묵묵히 다듣고 난 정우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어요. 유진 씨, 이건 그냥 참고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남편분이 몰래 빼돌린 돈도 시어머님이 때린 것도 전부 법으로 따질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요. 가진 게 없어도 증거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유진 씨는 이미 그 증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서 오신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정우 변호사는 가장 먼저 남편이 남은 전세보증금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법으로 단단히 묶어두자고 했습니다. 지금 손을 안 쓰면 남편분이 남은 돈마저 빼돌릴 수 있습니다. 그 돈줄부터 완전히 틀어막아야 돼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더는 단돈 한 푼도 그 사람들 손에 넘어가게 둘 수가 없어서요. 저는 정우 변호사의 손을 빌려 그들의 돈줄을 묶는 첫 번째 반격의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이어서 정우 변호사는 시어머니에게 맞은 일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님이 때린 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이걸 경찰에 정식으로 알려서 기록으로 남겨둬야 나중에 마음고생한 값을 받아낼 때 유진 씨가 훨씬 유리해져요. 알겠어요. 그동안 당한 만큼 이번엔 제대로 따져 물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단서와 부녀 회장님이 찍어준 사진을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든든한 사람이 제 뒤에 버티고 서 있다고 생각하니 그제야 가슴 한쪽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 같았어요. 복수를 준비하는 남은 열흘 동안
저는 집에서 평소보다 더 고개를 숙이고 기죽은 며느리인 척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도 저는 그저 순한 얼굴로 고개를 조아렸죠. 너는 어째 하는 일마다 이렇게 굼떠? 칠순 준비는 빈틈없이 하고 있는 거야? 네, 어머니. 하나도 빠짐없이 잘 준비하고 있어요. 아무 걱정 마세요. 남편이 거들먹거리며 한마디 못해도 저는 입을 꾹 다물고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번에 어머니 칠순이니까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친척들 앞에서 망신당하면 안 되니까. 그럼 당연하지. 잘할게. 속으로는 시퍼런 칼을 갈면서도 겉으로는 더없이 다소곳한 며느리로 두 사람을 철저히 속였습니다. 그 사이 정 변호사는 남편의 통장에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를 샅샅이 들여다봤어요. 적금을 깬 돈이 시어머니를 거쳐 다단계로 흘러들어간 길을 하나하나 밝혀냈고요. 시어머니가 비싼 가방을 사들인 영수증들도 나중에 재산을 나눌 때 쓸 결정적인 증거로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칠순잔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저는 친정엄마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앞으로 며칠 동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절대 받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문도 함부로 열어주지 말고.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우리 딸 목소리가 왜 이렇게 떨려? 별일 아니야, 엄마.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내 말대로만 꼭 해줘, 응? 다가올 거대한 폭풍으로부터 친정만큼은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잔치 전날 밤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된 답례품 상자들을 거실에 잔뜩 쌓아두고 한껏 들떠 있었어요. 정작 안에는 변변찮은 물건들을 채워놓고도 두 사람은 그것도 모른 채 신이 나 있었습니다. 내일 친척들 오면 이 답례품 보고 다들 놀라 자빠지겠지? 내 칠순이 동네에서 두고두고 이야기 될 거다. 그럼 엄마, 호텔에서 칠순하는 집이 어디 흔한가? 다들 부러워할 거야. 저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입꼬리를 차갑게 끌어올렸어요. 내일 아침 두 사람이 마주하게 될 지옥을 떠올리니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후련해졌어요. 아이가 새근새근 잠든 것을 확인한 저는 꼭 필요한 짐만 골라 작은 캐리어에 조용히 담았습니다. 정 변호사가 미리 마련해준 안전한 거처로 떠날 채비를 모두 마쳤어요. 저는 불 꺼진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잠든 도윤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긴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침내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오자 저는 곤히 잠든 도윤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아 차 뒷자리에 태웠습니다. 그러고는 아직 꿈속을 헤매고 있는 두 사람의 머리맡에 정우 변호사가 정성껏 작성한 서류 봉투를 가만히 올려두었어요. 6년간 지옥 같았던 그 집을 등지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천천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칠순잔치 당일 아침 10시, 저는 정 변호사와 함께 호텔 로비 한쪽 기둥 뒤에 서서 입구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도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어요. 잠시 후 시댁 친척들을 가득 태운 대형 버스 한 대가 화려한 호텔 앞에 웅장하게 멈춰섰습니다. 제일 좋은 한복을 곱게 빼입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의기양양하게 버스에서 내렸어요. 수십 명의 친척들이 그 뒤를 줄줄이 따라 웃고 떠들며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한껏 들떠있던 시어머니 일행의 얼굴이 한 사람씩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이름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어야 할 안내판은 횡하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약했다던 연회장은 문이 굳게 닫힌 채 불조차 켜져 있지 않았거든요. 먼저 이상한 낌새를 챈 친척 하나가 두리번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아니, 연회장이 어디야? 왜 불이 다 꺼져 있어? 자리가 안 보이네. 당황한 남편이 로비 직원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기 우리 어머니 실순 예약이 돼 있을 텐데 연회장 문이 왜 닫혀 있는 거요? 빨리 좀 열어줘요. 고객님, 그 예약은 보름 전에 전부 취소되셨는데요.
식사 결제까지 다 취소된 상태고 지금 이 시간에 잡힌 행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취소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누가 함부로 취소를 했다고 그래? 다시 잘 좀 알아봐요. 몇 번을 확인해도 똑같습니다. 보름 전에 본인 명의로 전액 취소 처리됐어요. 호텔 직원은 더 해줄 말이 없다는 듯 차갑게 고개만 저었습니다. 수십 명의 친척들이 술렁이며 자기들끼리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칠순이라고 사람을 이렇게 다 불러놓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버스까지 빌려 타고 왔는데 밥 한 끼를 못 먹게 생겼네. 이게 대체 무슨 꼴이람? 충격에 빠져 온몸을 부들부들 떨던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그때 띵 하고 울렸습니다. 제가 미리 맞춰둔 예약 취소 확인 문자와 호텔 뷔페 환불 내역이 동시에 도착한 거였죠. 바로 그 순간 이번엔 남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돈에 손도 못 대게 법으로 묶어뒀다는 통보, 이혼하자는 소송 서류, 재산을 나누자는 소송까지 줄줄이 접수됐다는 문자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이게 또 뭐야? 돈을 묶어? 이혼 소송에 재산 소송까지? 말도 안 돼. 남편이 휴대폰을 손에 든 채 다리가 풀려 로비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한참 지켜보다 정우 변호사와 함께 또각또각 발소리를 내며 그들 앞으로 당당히 걸어나갔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미소가 제 입가에 천천히 번졌습니다. 어머니,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잔치 마음에 좀 드셨어요?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너, 이 천하의 못된 년, 네가 감히 이런 짓을 벌여? 당장 이리 안 와? 시어머니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제게 달려들려는 순간 정우 변호사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그 앞을 단단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고는 경찰서 도장이 선명히 찍힌 고소장 한 장을 시어머니 가슴팍에 시원하게 들이밀었어요. 여기서 또 손을 대시면 그것까지 전부 죄가 더해집니다. 며느리를 때린 죄로 이미 고소가 접수됐으니 오늘은 조용히 이거나 받으시죠. 고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고소를 해? 다들 이년말 믿지 마. 하지만 며느리를 무자비하게 때린 일과 부부의 피 같은 돈을 다단계에 전부 날린 사실이 친척들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졌죠. 웅성거리던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시어머니에게 따갑게 쏟아졌습니다. 아니, 며느리를 그렇게 때리고 그 돈을 다단계에 다 날렸다는 거야? 세상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에이, 내 이럴 줄 알았어. 평소 하는 짓을 보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니까. 평소 그렇게 콧대를 빳빳이 세우던 시어머니는 다리가 풀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가 이게 무슨 꼴이야?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봐? 아이고, 내 팔자야. 저는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남편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시어머니가 흔적도 없이 탕진해버린 텅 빈 통장 내역서를 그 얼굴 위로 집어 던졌습니다. 내 돈 훔쳐간 대가 남은 평생 법정에서 한 푼도 빠짐없이 갚게 될 거야. 똑똑히 기억해둬. 유진아,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이러지 말고.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들어? 할 말이 있으면 법정에서 해. 저는 이제 더 들을 것도 볼 것도 없다는 듯 미련 없이 뒤돌아 섰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비명과 남편의 울부짖음이 로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마치 저를 위해 터뜨려주는 축포처럼 들리더라고요. 화려한 호텔 문을 밀고 나서는 제 발걸음은 지난 6년의 억압을 모두 훌훌 벗어던진 듯 새처럼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통쾌하게 복수를 끝낸 지 사흘이 지났어요. 위자료와 꽁꽁 묶어버린 돈 때문에 사방이 꽉 막힌 시어머니와 남편은 도끼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게 정면으로 덤비는 대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을 노리기로 마음을 먹었더라고요. 그날 점심 무렵 친정엄마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그 작은 분식집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장 상인분들께 하나하나 전해들은 그날의 이야기예요. 손님들로 한창 북적이던 점심시간, 시어머니와 남편이 분식집 문을 거칠게 벌컥 열어젖혔어요. 시어머니는 들어서자마자 펄펄 끓고 있는 떡볶이 판으로 달려들어 당장이라도 엎어버릴 듯이 두 손을 휘저었어요. 남편은 가게 안에 의자와 테이블을 발로 사정없이 걷어차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던 손님들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가게 밖으로 우르르 뛰쳐나갔어요. 아니, 이 사람들 갑자기 왜 이래? 무서워서 밥도 못 먹겠네. 빨리 나가자. 멀쩡한 가게 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경찰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순식간에 가게가 쑥대밭이 된 가운데 시어머니는 놀라 바닥에 주저앉은 친정엄마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어요. 당신 딸년 앞세워서 우리 집 돈을 다 뜯어간 사기꾼 모녀가 바로 당신들이야. 이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고 똑똑히 말해주는 거야. 아유, 사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제발, 제발 진정하세요. 모른다고? 그 입에서 거짓말이 술술도 나오는구만. 모전여전이라더니 딸이고 엄마고 똑같아. 보다 못한 옆 가게 상인이 한 걸음에 달려와 두 사람을 뜯어말렸어요. 아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영업하는 가게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그만두세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저리 비켜.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막무가내였어요. 두 사람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시장을 지나는 사람들과 주변 상인들을 붙잡고 악의적인 헛소문까지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이 집 떡볶이 유통기한 다 지난 썩은 재료로 만든 거예요. 다들 속아서 사 먹지 마시오. 맞아요, 맞아. 이런 악덕 식당은 진작에 망해야 돼. 손님들 다 속아 넘어간 거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 집이 그런 집이었어? 나도 가끔 사 먹었는데 다시는 안 가야겠다. 갑작스러운 난동과 자극적인 헛소문에 놀란 동네 사람들은 슬금슬금 가게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단골들로 북적이던 친정엄마의 분식집은 순식간에 파리만 날리는 적막한 곳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옆 가게 아주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유진아, 큰일 났어. 네 엄마 가게가 아주 난리가 났다. 지금 엄마가 깨진 그릇 치우면서 혼자 펑펑 울고 계셔. 얼른 좀 와봐. 네? 엄마가요? 가게가 어떻게 됐는데요? 말도 마. 의자며 그릇이며 죄다 엉망이 됐어. 네 엄마가 얼마나 놀라셨는지 손을 덜덜 떠시더라. 아유, 내가 다 속상해서. 엉망이 된 가게 한 구석에서 깨진 그릇 조각을 주워 담으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실 엄마를 떠올렸어요. 순간 제 온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려 도무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열할 수가 있어?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엄마한테까지 무슨 짓이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장 차를 몰고 달려가 그들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곁에 있던 정우 변호사가 제 어깨를 붙잡으며 단호하게 저를 말렸어요. 유진 씨, 지금 흥분해서 달려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저쪽이 노리는 함정이에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나가면 다 잡아놓은 판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럼 우리 엄마가 저렇게 당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요? 저는 도저히 못해요. 보고만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증거를 모아야 할 때예요. 저들이 저지른 짓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으면 이번엔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알겠어요. 변호사님만 믿을게요. 그 대신 꼭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정우 변호사의 말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제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퍼뜨린 헛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동네 맘카페까지 흘러들어갔어요. 사실을 알리 없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엄마의 가게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고
무차별적인 마녀 사냥이 벌어졌습니다. 가게에는 며칠 만에 손님이 뚝 끊겨 끝내 문을 닫아야 할 지경까지 내몰리고 말았어요. 평생 고생만 하신 엄마가 저 때문에 생계마저 잃게 생겼다는 생각에 저는 깊은 자괴감에 빠져 한참을 자책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고 입술을 굳게 깨물었어요. 저 악마 같은 두 사람을 완벽하게 매장시킬 두 번째 반격의 칼날을 조용히 꺼내들었습니다. 분식집이 쑥대밭이 된 다음날 아침, 저는 정우 변호사와 함께 서둘러 시장으로 달려갔어요. 깨진 그릇과 부서진 의자가 여기저기 나뒹구는 가게 안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만큼 처참했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넋을 놓고 앉아 계신 친정엄마를 와라 끌어안았어요.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는 내가 다 해결할게. 아니야, 우리 딸. 네가 무슨 잘못이야. 그저 네가 안 다친 게 다행이지. 엄마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깨진 그릇 조각부터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소문을 들은 옆 가게 상인들이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우르르 몰려와 거들어 주었어요. 혼자 다 치우려면 힘들지. 우리가 도울 테니까 같이 하자고. 감사해요. 정말 손이 부족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가게를 어느 정도 정리한 저는 정우 변호사와 함께 시장 상인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어제 저희 엄마 가게에서 있었던 일 보셨죠? 너무 억울해서 그러는데 혹시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유, 봤다마다 그 착한 양반한테 그게 무슨 날벼락이야. 우리가 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걱정 마라.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평소 친정엄마의 성실함과 따뜻한 인품을 누구보다 잘 알던 상인들은 시댁 식구들의 만행에 제일처럼 분노하며 기꺼이 발벗고 나서주셨어요. 먼저 상인들은 자기 가게마다 달려있는 여러 대의 CCTV 영상을 전부 모아주셨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분식집에 들이닥쳐 기물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 여기 우리 가게 거랑 옆집 거까지 싹 다 받아왔어. 아주 똑똑히 찍혔으니까 이걸로 그 사람들 혼쭐을 내줘. 우리 가게 영상에도 그 난리치는 장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필요하면 얼마든지 가져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뿐만 아니라 그날 분식집에서 쫓겨났던 단골 손님들과 동네 주민들까지 자발적으로 나서주셨어요. 시어머니가 퍼뜨린 썩은 재료 소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 확인서에 한 분 한 분 정성껏 서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집 10년 단골인데 재료 한 번 상한 적이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절대 그냥 못 넘기지. 여기 내 이름 적을게. 나도 적을래. 우리 애들이 여기 떡볶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집 사장님처럼 깔끔한 양반이 어디 있다고 그래. 저는 상인들이 모아준 CCTV 영상과 수십 명의 증언이 빼곡히 담긴 사실 확인서를 동네 맘카페와 지역 커뮤니티에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지른 무자비한 영업방해와 폭력의 실체를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낸 거예요. 진실을 알게 된 맘카페 회원들과 동네 사람들은 죄 없는 노모의 가게를 박살낸 시댁의 폐륜적인 만행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삽시간에 여론은 완벽하게 뒤집혔어요. 세상에,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저 할머니 분식집 우리가 꼭 지켜줍시다. 영상 보고 진짜 화나서 손이 다 떨리네요. 내일 당장 가서 팔아드려야겠어요. 온라인에서 들끓던 분노는 곧 뜨겁게 오프라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친정엄마의 분식집을 살려야 한다며 너도나도 가게를 찾아와 떡볶이며 튀김을 사가기 시작했어요. 며칠 만에 가게는 예전보다 훨씬 더 북적북적해졌고 발 디딜 틈 없는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이 떡볶이 2개 포장해 주시고요. 우리가 끝까지 응원할게요. 아유,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다 갚나. 정말 고맙습니다.
다들 복 받으실 거예요. 엉망이 됐던 가게가 다시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도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론전에서의 완벽한 승리를 확인한 정호 변호사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어요. 유진 씨, 이제 저들이 빠져나갈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남의 가게를 부순 죄, 장사를 망친 죄, 인터넷에 거짓 소문을 퍼뜨려 사람을 망신 준 죄까지 전부 묶어서 경찰에 고소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번엔 절대 봐주지 말고 제대로 끝을 봐주세요. 우리 엄마가 받은 상처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요.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저쪽이 무슨 수로 빠져나갑니까? 걱정 마세요. 수사기관은 명백한 CCTV 영상과 수많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곧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거짓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조사실에 마주 앉아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으며 점점 몰락의 길로 빠져들었어요. 화면에 찍힌 자신들의 행패를 두 눈으로 보고도 두 사람은 서로 네 탓이라며 책임만 떠넘기기에 바빴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좁디 좁은 철장 신세를 지게 될 두 사람의 비참한 최후를 떠올리며 저는 두 주먹을 꼭 쥔 채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형사처벌이 확정되고 반년이 흘렀습니다. 재판에서 남편은 부부의 돈을 몰래 빼돌린 것부터 제가 매를 맞는 걸 두 눈으로 보고도 모른 척 외면한 것, 그리고 친정엄마 가게를 박살낸 일까지 모든 잘못이 낱낱이 인정됐어요. 그 결과 재산을 나누는 일에서 완전히 지고 저에게 막대한 위자료까지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자료의 소송 비용, 게다가 시어머니가 흥청망청 탕진한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은 남편은 결국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은 남편은 보증금 몇 푼짜리 낡은 고시원방을 이리저리 전전하는 신세로 굴러 떨어졌어요. 한때 그렇게 큰 소리치던 사람이 끼니를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폭행과 영업방해로 전과자가 된 시어머니의 처지도 다를 게 하나 없었습니다. 다단계로 날린 돈을 갚으라며 아침 저녁으로 들이닥치는 빚쟁이들에게 밤낮 없이 시달렸고요. 몰락한 아들과 좁은 방에서 마주칠 때마다 서로 내 탓이라며 멱살을 잡고 싸우는 생지옥 같은 나날을 보낸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 며느리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났잖아. 엄마가 그 돈을 다단계에 안 갖다 바쳤으면 애초에 이렇게 됐겠어? 다 엄마 욕심 때문이잖아. 뭐라고? 이 부려막심한 놈이 다 늙은 애미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서로에게 손가락질만 해대는 두 사람의 모습은 제가 떠나온 그 지옥 같던 집의 마지막을 똑똑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반면 저는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씩씩하게 걸어나갔어요. 가압류로 되찾은 전세보증금과 두 사람에게서 받아낸 위자료를 알뜰히 모아 종잣돈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년간 아파트 계단을 쓸고 닦으며 몸으로 익힌 청소 솜씨를 미천 삼아 번듯한 입주 청소 대행 회사를 차렸어요. 처음엔 혼자 장비를 들고 다녔지만 한 집 한 집 정성을 다하니 손님들이 먼저 저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워낙 꼼꼼한 데다 손님을 내 집처럼 정성껏 대하는 제 일솜씨는 동네 맘카페를 타고 금세 입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회사는 불과 몇 달 만에 직원을 여럿 둘 만큼 일정이 꽉꽉 차도록 눈부시게 성장했어요. 어쩜 이렇게 구석구석 티끌 하나 없이 해주세요? 다음에 이사 갈 때도 꼭 다시 부를게요. 감사합니다. 만족하셨다니 저도 정말 기쁩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대표님, 다음 주 예약도 벌써 꽉 찼어요. 이러다 사람 더 뽑아야겠는데요? 그러게요. 다들 열심히 해준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친정엄마의 떡볶이 분식집도 동네 사람들의 든든한 응원과 입소문 덕분에 어엿한 지역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저녁 재료가 동나서 일찍 문을 닫을 만큼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깔끔한 청소해서 유니폼을 차려입고 제 회사 이름이 큼지막하게 적힌 영업용 밴을 직접 몰아 도윤이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발견한 도윤이가 티 없이 맑은 얼굴로 두 팔을 활짝 벌리며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엄마, 우리 엄마 왔다. 우리 도윤이 오늘 어린이집에서 재밌게 잘 놀았어? 응, 엄마. 빨리 집에 가자. 차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단단히 맨 도윤이는 오늘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신이 나서 조잘조잘 자랑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그림 그리기에서 제일 잘했어. 선생님이 칭찬 스티커도 줬다? 우와, 정말 잘했네. 우리 아들이 최고다. 집에 가서 그 그림 엄마한테도 꼭 보여줘. 음, 이거 엄마 주려고 그린 거야. 백밀러로 비치는 아이의 환한 얼굴을 보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차오르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울지 않아도 되는 온전히 제 두 발로 우뚝 선 삶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집으로 가는 길에 친정엄마의 분식집에 잠시 들렀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보자마자 항박 웃음을 지으며 갓튀긴 튀김과 떡볶이를 한가득 싸주셨어요. 아유, 우리 강아지들 왔구나. 자, 도윤이가 좋아하는 튀김 듬뿍 넣었어. 어서 앉아서 따뜻할 때 먹어. 와, 할머니가 만든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래, 그래. 우리 손주 많이 먹어. 할머니가 얼마든지 더 해줄게. 엄마, 가게가 이렇게 잘 되니까 나도 이제 마음이 놓여. 다 우리 딸 덕분이지. 네가 아니었으면 이 엄마가 어떻게 됐을지. 우리 셋은 가게 한쪽 테이블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도란도란 나눴습니다.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가 작고 따뜻한 가게 안을 환하게 가득 채웠어요. 억압과 폭력으로 얼룩졌던 그 지긋지긋한 과거를 저는 마침내 제 손으로 말끔히 벗어던졌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하나 일궈낸 이 평범하고도 눈부신 하루가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옆에서 떡볶이를 오물거리는 도윤이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당당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머리채를 잡히고 짓밟히는 순간에도 가족을 지키려 했던 그 여린 마음이 결국에는 자신과 어린 아들, 그리고 친정 엄마까지 환하게 지켜냈습니다. 새벽마다 차가운 계단을 쓸던 그 거친 두 손으로 끝끝내 자신만의 길을 일궈낸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빛나 보였습니다. 온갖 폭언과 배신 속에서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당당한 홀로서기를 이뤄낸 서유진. 그가 걸어갈 앞날이 늘 따뜻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며 서유진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